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지금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같은 경우는 두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이 일정한 경우로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Q는 미니멈 해갖고 AL, BK다. 자, 그러면 이때는 노동과 자본을 몇 대 몇의 비율로 B 대 A로 투입하겠죠. 그러니까 두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은 결국 B분의 A가 될 텐데, 자, 이때 이런 레온티에프형 생산함수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퀄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Q는 AL은 BK 이렇게 하시면 이 두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그럼 이 두 생산 요소의 투입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원점에서 근 직선이 되고요. 직선의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 근 직선의 길이.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등량곡선이 이렇게 이 꼭지점을 지나게 되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K는 B분의 AL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요. 자, 그런데 얘는 뭐야? 몇 차 동차입니까? 1차 동차 생산함수가 되죠. 그런데 모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1차 동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일단은 1차 동차니까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되고요. 전체의 만약에 0.5승이 된다. 0.5차 동차 생산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 근데 만약에 이 지수가 만약 2가 된다. 그럼 2차 동차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증가하겠죠. 증가.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3분의 2가 나왔어요. 3분의 2 지수가. 3분의 2차 동차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되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보수는 감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함수 이론에서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나겠죠.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생산함수 다시 한번 볼게요. 요 생산함수 Q는 해서 미니멈 해갖고 지금 3L, OK 하고요. 자, 전체의 지금 3분의 2승이 나오죠. 그러면 요걸 이제 전체를 이제 2분의 3승을 곱하면, 자, 2분의 3승을 곱하면 얘가 지수가 1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Q의 2분의 3. 자, 이퀄 미니멈 해갖고요. 얘는 3L, OK 이 식이 나올 거라고요. 됐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일단 뭐야? 이퀄 해야 되지. 이퀄 해야 돼요. 이퀄. 그러면 Q의 2분의 3승은 뭐가 돼? 3L은 OK가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야? 노동과 자본의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 그래서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는 3분의 1 Q의 2분의 3승. 그러니까 그 노동 수요함수를 생산량의 함수로 나타낼 때 우리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라고 해요. 그럼 자본의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는 어떻게 될까? 자본의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는 5분의 1 곱하기 Q의 2분의 3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체감한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희는 이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여기서 어떤 식이 나와? K는 5분의 3 L이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K는 5분의 3을 그 직선을 기준으로 L자로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K는 5분의 3 이걸 기준으로 L자로 꺾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꺾여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노동과 자본을 지금 5대 3으로 투입해야 되니까 1대 0.6, 2대 1.2 그렇게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갈수록 생산량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만약에 현재 A점인 상태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A점 상태에서는 자본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노동은 고정된 상태에 자본이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생산량이 변동이 없죠. 동일한 등량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그러니까 K가 지금 뭐야? 5분의 3L보다 큰 구간이죠. 그러니까 5분의 3L보다 큰 구간. 요 구간에서는 지금 자본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어떻게 돼요? 지금 0이 되는 거예요. 0이. 그럼 이때는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자 봐보세요. A에서 B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등량 곡선에서 요 등량 곡선으로 지금 그러니까 원래 이 등량 곡선에서 이 등량 곡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생산량이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는 오로지 노동의 투입량만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함수를 도출할 때 이 노동만 결국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생산함수를 보게 되면 이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를 통해서 생산함수를 도출할 수 있어요. 도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일단 도출해보면 양변을 3으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Q의 그러니까 2분의 3승은 뭐가 돼요? 3L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생산함수는 Q는 하고요. 3L에 전체의 2분의 3승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생산함수가 되는 거야. 그 이쪽 영역에서는 그게 생산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 계산해 보세요. MPL은 쟤를 L로 미분하게 되면 자 2분의 3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3L 하고요. 전체 2분의 3 빼기 1승.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승이 되겠죠. 죄송합니다. 3분의 2승. 전체 3분의 2승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3분의 2 빼기 1승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이 되고요.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또 L로 미분해야 되죠?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노동에 대한 한계 생산성에서 이 노동에 대한 지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 체감합니다. 체감하죠. 그래서 A, B, C로 체감합니다. 그런데 자 C점에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해갖고 이때 이제 D점으로 가. 자 이때는 더 이상 이제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도록 동일한 등량 곡선상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A, B, C로 갈 때마다 노동의 한계 생산성 체감을 해요. 체감을 하지만 이제 C점을 지나서 더 가게 되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0으로 바뀌죠. 이게 지속적으로 체감한다? 이게 틀린 진술이고요. 그럼 자본의 한계 생산성 볼까요? 자본의 한계 생산성 지속적으로 체증한다? 이것도 틀릴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이 점에서 A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자본이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을 아무리 변동시키더라도 생산량은 변동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지금 K가 5분의 3 L보다 작은 구간이죠. 그럼 이때는 이제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키고 생산량 변동이 없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제로가 돼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야? 오로지 자본을 증가시켜야 생산량이 증가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생산함수는 자본만의 함수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요 자본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 이제 생산함수 도출하면 되겠죠. 그러면 Q의 2분의 3승은 5K가 되겠죠. 그러면 Q는 5K 전체의 3분의 2승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러면 이때 자 자본의 한계 생산성 구해볼까요? 그러면 3분의 2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5K의 전체의 3분의 2 빼기 1승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요. 안에 있는 함수를 꺼내서 K로 미분해서 곱하면 5죠. 그럼 이때 결국은 자본에 대한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본의 투입을 증가시킬수록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해요. 언제 어디까지? A에서 B로 C까지만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D점으로 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자본을 아무리 투입을 증가시키더라도 동일한 등량 곡선상에서 생산량은 변동이 없겠죠. 이때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질문도 지속적으로 체증한다? 틀렸죠, 이것도. 그 다음에 등량 곡선 원점이 볼록하다. 이 문제는 사실상 쉬운 문제야. 왜? 등량 곡선 원점이 볼록하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1번, 2번 굳이 풀지 않더라도 3번이 자명하게 맞는 얘기고요. 4번 볼까요? 생산량이 기존의 생산량이 2배가 됐다? 생산량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볼까요? 생산량이 2배가 돼야 돼. 생산량이. 그럼 얘는 지금 전체 보시게 되면 전체에 대한 지수가 3분의 2승이 돼 있죠. 그러니까 3분의 2차 동차야.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걸 생산량을 정확하게 2배를 투입을 증가시키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량은 2배를 초과해서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러겠죠. 그러면 2배가 되려면 2의 딱 느낌상 2의 2분의 3승만큼 돼야 돼요. 보세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 미니멈 해갖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 3 하고요. 기존의 노동량이 뭐야? 2의 2분의 3승배 2의 2분의 3승배 노동 이렇게 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자본도 이제 2의 2분의 3승배 하고 그 다음에 자본량 요렇게
하고 전체의 3분의 2승이죠. 전체의 3분의 2승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서 2의 2분의 3이 앞으로 튀어나오죠. 그럼 2의 2분의 3승 하고요. 미니멈 해가고 3L, OK 남겠죠. 이렇게 그 전체의 뭐가 돼? 3분의 2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2의 2분의 3 곱하기 2의 2분의 3승 배 곱하기 또 3분의 2승 배니까 얘는 결국 어떻게 돼? 2의 2분의 3승 곱하기 3분의 2승이니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미니멈 하고 3L, OK 하고 전체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 2배가 되는 거죠. 2배. 그럼 원래 요거 원래 생산함수 아닙니까? EQ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보시게 되면 생산량이 정확하게 2배가 되려면 노동 투입량이 어떻게 돼요? 노동의 2의 2분의 3승배. 이해됐죠? 여기가 만약에 L0, 여기가 K0로 합시다.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정확하게 2배가 되려면 노동도 2의 2분의 3승배, 자본도 2의 2분의 3승배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생산량이 2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기존의 거리가 요 등량구선의 거리가 원점에서 직선의 이 거리가 이거에 여기까지 몇 배가 돼야 돼? 2의 2분의 3승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원점으로부터 3배가 되는 게 아니야. 요 길이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이 거리에 몇 배? 2의 2분의 3승배가 돼야 돼요. 왜 사선의 길이가 2의 2분의 3승배가 돼야 될까? 그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되는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하는 거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 사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런 케이스를 보자고요. 그럼 여기가 A고 B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C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이 사선의 길이 이 사선의 길이 C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는 L0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사선의 길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점에서 A점까지 요 길이를 계산해 보자고요. 그럼 그 길이는 결국은 루트 하고요. 루트 L0의 제곱 더하기 K0의 제곱이 되겠죠. 요게 OA 길이야. 그럼 여기가 OA 길이가 요 길이라고요. OB 길이 한번 계산해 봐. OB 길이. 자, OB 길이는 자, 요 길이 2의 2분의 3 L0의 전체의 제곱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요 길이의 제곱 2의 2분의 3 K0의 전체의 제곱 여기에 OB까지 길이일 거라고 피타고라스 정리 하시면 여기서 뭐가 묶어져요? 2의 2분의 3승의 제곱 앞으로 이게 다 풀어볼게요. 그냥 루트 그러면 자 2의 2분의 3 여기다가 제곱하게 되면 2의 2분의 3의 전체의 제곱 하고 L0의 제곱 자 여기도 자 2의 2분의 3승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K0의 제곱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루트 하고요. 자 2의 2분의 3승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묶으면 L0의 제곱 더하기 K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루트 벗겨지면 결국 뭐야? 2의 2분의 3승 하고요. 루트 하고요. L0의 제곱 더하기 K0의 제곱이죠.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OB의 길이란 말이에요. OB의 길이는 기존의 OA의 길이에 2의 2분의 3승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다. 아니죠. 얘는 지금 3분의 2 자동차야.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은 차수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보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 A가 하나의 공장,
하나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의 공장에서 지금 공장 1에서 17단위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스몰 Q1이 공장 1의 생산량이겠죠? 그러면 공장 1의 생산량이 17단이고요. 자, 그런데 새로운 공장 2를 지금 건설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자, 각 기업의 각 공장의 생산 비용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럼 C1은 30Q1 더하기 5Q1의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장 2의 비용은 20Q2 더하기 6Q2의 제곱 더하기 F로 주어졌네요. 자, 그래서 공장 이제 2를 할 때 공장 2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조건 F의 최대값을 한번 물어봤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게 사실상 우리가 다공장 독점이죠. 원래는 다공장 독점인데 문제가 뭐냐면 다공장인데 독점이 아니라 완전 경쟁을 가정을 했어요. 좀 특이한 문제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다공장 독점의 이익대화 조건은 이제 이게 뭐 총 수입은 그러니까 시장은 한 군데니까 총 수입은 한 군데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A 공장의 비용함수 빼기 B 공장의 비용함수 이게 다공장 독점의 이윤함수죠 보통. 그래서 이익대화 조건은 어떻게 될까? MRMC예요. MRMC. MR하고 A 공장의 한계 비용, B 공장 한계 비용 일치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완전 경쟁이기 때문에 뭐 MR과 P가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이니까 P 이꼬르 MC1, MC2 이러한 조건이야만 성립할 거예요. 그 먼저 우리가 공장 1의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공장 1의 한계 비용. 요게 이제 C1을 Q1으로 미분하게 되면 30 더하기 자, 10Q1이 되겠죠. 30 더하기 10Q1이 되고요. 아까 공장 1의 생산량이 17이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30 여기 Q1에다 17하면 대입하는 거예요. 17을 대입하게 되면 한계 비용은 어떻게 될까? 30 더하기 170이니까 200이 나온다고. 200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이윤국대와 다공장 뭐 완전 경쟁의 이윤국대와 조건은 결국은 P 이꼬르 MC1, MC2죠. 이거. 그러면 이제 아까 MC1이 얼마였어요? MC1이 아까 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MC2는 요거 미분하게 되면 자 20 더하기 12Q2죠. 12Q2.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2Q2는 어떻게 될까? 180이 나오겠죠. 여기서 Q2는 15가 나올 거라고요. Q2는 15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Q2는 뭐가 나와? 15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P 이꼴 MC니까 아까 MC1이 아까 200이었기 때문에 아까 MC1 200이었잖아요. 그럼 가격도 또 200이 되겠죠. 이런 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기업 공장 2의 이윤함수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가격은 지금 200이죠. 200이고 그 다음에 생산량은 지금 15이기 때문에 자 200 곱하기 15 15 하고요. 200 곱하기 15가 뭐가 돼요? 총 수입이 되겠죠. 그 이제 비용함수 이 비용함수에서 Q2에다 뭘 집어넣어? 1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15 6 곱하기 15의 제곱 요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F죠. 그래서 요걸 열심히 계산해서 풀어보시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1350 빼기 F가 돼요. 그럼 최소한 손실이 보지 않으려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그 F는 135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복점 시장에서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고 있어요. 예, 핵심 사항은 차별화된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꾸르노 모형과 베르트랑 모형 같은 경우는 동질적인 재화를 생산하는 순수 과정을 보통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을 해요. 그럼 두 기업이 동시에 자신의 가격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베르트랑 모형이겠죠. 베르트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적의 가격을 설정하는 모형이니까 그 총 이윤 함수를 뭐야? 가격의 함수로 바꿔야 돼요. 가격의 함수로. 그러니까 이윤국대와 생산량을 정하는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야? 이윤 함수를 항상 뭐야? 이윤 함수를 생산량의 함수로 미분하는 거잖아. 생산량 함수 나타내는 거고 이건 이윤국대와 가격을 정하는 문제니까 항상 함수를 가격의 함수로 바꾸는 가격의 함수로.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두 기업의 수요 함수하고 이제 비용 함수 각각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골라보세요.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 취급되죠. 상수인데 전부 다 0보다 큰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기업 A의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죠. A가 알파 0 마이너스 알파 1 P A 더하기 알파 2 P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QB는 베타 0 빼기 베타 1 PB 그다음에 더하기 베타 2 PA인데 어떤 사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기업 A 입장에서 자기 자신이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기업 A의 수요는 감소하지만 상대 기업을 인상하게 되면 내 자신의 수요는 증가하죠. 기업 B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A의 비용함수 CAQA, 기업 B의 비용함수 CBQB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은 되게 복잡하지만 A는 CAQA 하고요. A는 TCB는 CBQB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기업의 반응 곡선. 여러분들 브루노 모형 같은 경우 반응 곡선이 어떻게 돼요? 우하향합니다. 그런데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반응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우하향 틀렸어요. 우상향해요. 그 다음에 두 기업이 모두 양의 이윤을 얻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그 순수한 어떤 그 순수 과정을 가정한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사실 이윤은 0이죠. 완전 경쟁 시장의 어떤 효과는 나오기 때문에 P 이퀄 MC 결국은 이윤이 0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윤이 0보다 클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요. 만약에 CA가 CB보다 작다. 그럼 A 기업의 한계 비용은 B 기업보다 더 작으면 기업 B는 이윤이 0이 된다. 보통 얘는 일반적인 순수 과정에서 맞죠.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 과정 베르트랑 모형에서는 어떤 기업이 한계 비용이 더 낮으면 모든 재화가 그 기업 A로 쏠린단 말이에요. 제품이 동질적이니까. 근데 여기는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B의 한계 비용이 높다 하더라도 기업 B는 이윤이 플러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이렇게만 풀면 돼요. 이거 사실상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왕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이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수식을 통해서 한번 이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기업 A의 이윤극대화. 자, 그러면 총 수입이 이제 P 곱하기 QA인데 보통 우리가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정하는 문제라면 TRA 할 때 PA하고요. QA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역수요 함수를 이 P를 QA 함수로 바꾸죠. QA 함수로 바꾼 다음에 Q로 미분하는 거잖아.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정하는 문제일 때는. 내일은 이윤극대화 가격을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P는 놔두고 QA를 P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 QA 있죠. 요 녀석을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대입해서 쭉 이제 전개를 하면 요 식이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되고요. 그다음 총비용 함수. 총비용 함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MRA 하고 MCA 하게 되면 바로 아까 CA 이렇게 됐지만 이때는 이 MCA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MCA 할 때 TCA를 QA로 미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MCA는 맞아요. 그럼 MCA는 뭐가 돼요? CA, 스몰 C죠. 그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TCA를 PA로 미분해야 돼. PA로. 그러니까 이게 또 한계 비용이 정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 주의하시라고. 이게 한계 비용 아닙니다. 이거. 한계 비용은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비용이 증가하면 한계 비용이고 이 녀석은 어떤 단어가 없어요. 가격을 한 단위 추가로 변동했을 때 비용의 변화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 해갖고 스몰 C 일단 큰일 납니다. 이거. 그 실수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총 비용 함수를 통해서 그걸 PA로 미분을 해야 돼. 그러면 CA, QA인데 이게 총 비용 함수 아닙니까? 근데 이 QA가 바로 이 함수란 말이에요. P로 바꿔야 돼. P 함수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CA 한 다음에 이 PA, QA를 이 함수를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 대입하겠죠? 그럼 쭉 전개를 해. 그럼 얘가 이제 총 비용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얘를 PA로 미분하게 되면 이제 여기겠지? 마이너스 알파 1 CA가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자, 이윤 함수 그럼 총 수입 함수가 이거고요. 총 비용 함수 이거예요. 그럼 얘를 뺀 거야. 여기서 뺀 거야. 이렇게 빼면 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식을 이윤극대화 이제 이 파이 A를 PA로 미분하는 거야.
자, 미분하게 되면 쭉 해서 나오겠죠? 그건 여러분 해보세요. 나오면 뭐가 돼? 이걸 0을 줘야 되겠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이윤을 극대화하니까 0의 값을 주는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기업 A의 반응 함수가 PA는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 A 비용 함수. 그러면 기업 A의 이제 반응 함수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베르트랑 모형에서 PA, PB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 반응 곡선은 이제 어떤 점을 지나는 거 볼게요. 얘가 지금 절편이니까 우상향은 맞죠? 여기를 지나는 보자고요. 그럼 만약에 PB가 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PB가 0의 값을 가지면 PA 값이 플러스죠. 그러니까 PB가 0일 때 PA는 플러스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RCA야. 그리고요, 요 녀석의 기울기는 지금 이 알파 월분의 알파2가 아니에요. 왜? Y축 변수가 PB이기 때문에 요거의 역수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지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뭐냐? 기업 A의 반응 곡선의 기울기 있죠. 그래서 RCA의 기울기 있죠. 요 기울기는 요거의 역수이니까 알파2분의 2 알파1이 된다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러면 기업 B의 이응극대 볼까요? 자, 기업 B 이응극대는 이제 여기다가 동일하게 기업 B의 수요함수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총 수입 나오고요. 총 비용함수에도 이제 QB에다가 요거 기업 B의 수입함수 수요함수 대입해 갖고요. 총 비용함수 나오겠죠. 그러면 수입에서도 비용 빼. 그래 갖고 요 녀석을 또 PB에 대해서 편비분해 0의 값을 주면 요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봐보세요. PA가 0이면 PA가 0이면 PB가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PB의 절편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RCB는 뭔가 요렇게 지나갈 거라고요. 요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Y축이 PB로 정리되어 있으면 이 기울기는 그러니까 RCB의 기울기는 결국은 요 자체가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 베타 1분의 베타 2가 기울기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우리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RCA의 기울기하고 RCB의 기울기가 만약 일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치하는 게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가면 서로 반응 곡선이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달성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그럼 이제 만약에 RCA 기울기, 요 기울기 알파2분의 2 알파1 있죠. 요게 RCB의 기울기 2 베타 5분의 베타 2보다 큰 경우. 그렇게 되면 자, RCA가 더 가팔라요. RCB가 더 완만해요. 그러면 이때는 서로 이제 양의 구간에서 내시균형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야. 반대면 RCA가 더 완만해요. RCB보다. 그러면 마이너스 영역에서 지금 뭐가 돼? 교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내시균형이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모형인데, 근데 이걸 굳이 이렇게 풀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내용만 보고 그냥 가나다 다 틀린 진술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차별화된 재화를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비용 구조가 더 높은 비용 구조를 가진 기업들도 제품 차별화 때문에 양의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이론이 출제가 됐는데요. 지금 세 경기자가 존재하는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래 전략형 게임의 순수 전략 내시균형 몇 개인가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경기자 3이 L을 선택했을 때 게임의 보수행렬, 그다음에 경기자 3이 H를 선택했을 때 게임의 보수행렬 이렇게 주어졌는데 내시경 한번 찾아볼게요. 그 먼저 경기자 3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 자 먼저 경기자 1과 경기자 2만 한번 고려해서 한번 내시경을 찾아볼게요. 자 먼저 그 다음에 경기자 3을 선택을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경기자 2가 L을 선택을 했을 때 경기자 1은 L을 선택하면 이 H를 오니까 H를 선택하겠죠. 자 다시 경기자 1이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를 선택했다고. 그럼 경기자 1이 다시 H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2는 자, 두 번째 게 경기자 2예요. 2의 보수야. 2, 5죠. H를 선택하죠. 첫 번째로 내시균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경기자 2가 H를 선택했을 때 경기자 1은 2, 5, H를 선택을 하겠죠. 다시 경기자 1이 H를 선택했을 때 자 경기자 2는 2, 5를 선택하겠죠. 일단 경기자 1과 2만 보게 되면 요게 일단 내시균형이 되겠네.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볼게요. 경기자 3이 H를 선택했을 때요. 자 경기자 2가 L을 선택하게 되면 자 2, 5, H를 선택을 하겠죠. 다시 경기자 1이 H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 0이죠. 2, 0. 그럼 경기자 2는 2를 선택하겠죠. L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L을 선택하면 H, H 하면 L. 요것도 일단 내시균형을 일단 충족을 하고요. 자, 두 번째. 경기자 2가 H를 선택합니다. 그럼 0, 2. 경기자 1은 L을 선택할 거야. 자, 요거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경기자 1이 L을 선택하면 경기자 2는 자, 2, 5. 5 선택하겠네, 이거. 이거 선택하겠죠. 됐나요? 자, 이때 보세요. 그러면 이건 경기자 1과 2에 있는 경우만 봤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아는 이제 경기자 3이죠, 3. 3이 L을 선택할까, H를 선택할까 보자고요. 자, 이때 L을 선택하면 보수가 2죠. 그런데 H를 선택해서 보수가 야 5야 5. 그럼 이걸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경기자 3은 H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내시균형은 이거하고 얘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아니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는 거야. 경기자 3이 L을 선택할 건지 H를 먼저 살펴보는 거야. 그럼 보게 되면 경기자 3이 L을 선택했을 때 보수를 보면 2, 2야. 근데 경기자 3이 H를 선택했을 때는 5, 5니까 무조건 H를 선택을 하겠죠. 이걸 선택한 상황에서 경기자 1과 경기자 2의 내시균형만 찾게 되면 내시균형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시균형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생산요소 시장 이론이 출제가 됐죠. 여기 보시면 생산함수가 먼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수요 독점이에요. 자, 그럼 생산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생산함수 통해서 노동의 한계 생산성을 도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산함수를 뭘로? L로 미분하게 되면 70-6L이 도출되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성. 그 다음에 이제 생산물 시장 완전 경쟁입니다. 생산물 시장 완전 경쟁이면 P하고 MR이 일치하니까 VNPL, MRPL 일치하겠죠. 그래서 이제 P가 10이야. 가격이 10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MR도 10이란 얘기죠. 얘가 10으로 주어져 있어. 그러면 자 VNPL은 MRPL과 일치할 거예요. 그러면 P 곱하기 MPL 일치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MPL에다가 10을 곱하잖아요. 그럼 700-60L 이런 VNPL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곡선이 지금 5L 더하기 70이니까 첫 번째 5L 더하기 70. 그러면
노동 공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그러면 한계 요소 비용 곡선 임금의 절편각고 기울기 2배니까 자 MFCL 한계 요소 비용은 자 기울기 2배 10L 더하기 절편 70 똑같겠죠. 이렇게. 자 그럼 먼저 1번 질문을 해석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뭐 공급 곡선이 존재할 때는 공급 측면에서 완전 경쟁일 때만 공급 곡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완전 경쟁일 때만 수요 곡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수요 독점 노동시장이야. 그럼 수요 측면에서 불안정 경쟁이죠. 그럼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VMPL, MRPL을 원래는 이게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수요 곡선이죠. 여기는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MPL이 노동 수요 곡선이다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1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진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계 요소 비용 MFCL은 당연히 노동 공급성과 절편각고 기울기 2배니까 자 노동의 한계 요소 비용 노동 공급성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맞고요. 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 자 우리가 원래 MRPL 이퀄 자 MFCL 자 얘는 불변의 진리죠. 불변의 진리인데 여기가 이제 VMPL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임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생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에 일치하죠. 그런데 노동 시장이 수요 독점이면 임금은 노동 공급성이 도출돼요. 근데 MFCL은 더 크다 그랬잖아.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임금은 당연히 MFCL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VMPL보다 더 작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윤국대와 노동장 한번 적어 볼까요? 보시면 볼게요. 여기서 이제 VMPL, MRPL 이퀄 MFCL을 이제 대입해 보는 거예요. 이걸 풀어 보시면 자 VMPL 이퀄 MFCL 해서 자 700 마이너스 60L 이퀄 MFC는 10L 더하기 70이죠. 그래서 요걸 도출해 보시면 노동은 구가 나와. 노동은 구가 나오고요. 우리 임금을 어디서 구한다? 임금 무조건 노동 공급 곡선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노동 공급 곡선 여기서 정하는 거야. 그래서 구를 대입하게 되면 임금은 9545 더하기 70에서 115가 나와요. 자, 임금은 115입니다. 임금은 11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MRPL과도 일치하죠. 그러면 MRPL 이퀄 MFCL은 뭐야? 이윤국대와 임금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윤국대와 노동량을 정하는 문제예요. 노동량만 정하고 임금은 여기서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노동 고용량이 9일 때 우리가 이제 뭐야? VMPL과 MFC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자, 9일 때 여기다 대입하고 해보세요. L을 9를 대입하고 해보자고요. 그 160이 나오죠. 여기다 9를 대입해도 16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160이야. 그러면 이게 생산물 시장이 만약에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이었다면 사실상 160이 임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노동 시장의 수요 독점 때문에 115만큼 받게 되는 거예요. 임금을. 그래서 요 녀석은 이제 뭐냐면 바로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에서 수요 독점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어떤 착취이기 때문에 요걸 수요 독점적 착취라고 하죠. 자, 가끔씩 수요 독점적 착취를 계산하세요. 그러면 요 길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한계 생산물 가치보다 임금은 더 낮게 되고요. 그다음에 후생 손실. 자, 후생 손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VMPL과 노동 공급 곡선이죠. VMPL 아까 요 VMPL 곡선과 노동 공급 곡선. 아까 노동 공급 곡선 뭐였죠? 노동 공급 곡선은 W는 아까 OL 더하기 70이었죠. 그러면 얘하고 VMPL 연립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풀어보시면 노동 고용량은 9.7이 나와요. 9.7이. 그럼 이게 후생 손실이 되겠죠. 후생 손실이. 그러니까 후생 손실은 자 이게 0.7이죠. 0.7 곱하기 160 빼기 115 해갖고 우리가 후생 손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5.75가 나와요. 15.75. 그래서 얘는 20보다 작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 지문이 뭐죠?
정부가 100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제를 설정을 했다. 100의 임금. 자, 그러면 기업 A의 고용량을 증가한다? 100의 임금? 자, 만약에 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임금 100의 임금. 그러니까 100이니까 그 110보다 적죠. 여기죠. 여기다 임금 설정했어. 최저임금을. 여기다가. 그러면 원래 그 최저임금을 설정하기 전에 기업들은 노동공급국서 이걸 보고 임금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공급국서가 임금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요걸 갖고 임금을 정하는데 최저임금이니까 이 밑으로 임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해됐죠?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만큼 이 고용량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고용량까지는 요 임금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은 임금을 이 밑으로 내리지 말라는 얘기지. 임금을 올려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노동공급국서 여기서 수평이다가 이렇게 우상향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우상향하겠죠? 그 다음에 노동공급국서는 수평일 때 MFCL도 수평이죠.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면 이 노동공급국서에 해당되는 MFCL 이걸 따르겠죠. 이걸 따르겠죠. 그럼 MFCL은 수평이다가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 다음에 그게 MRPL과 일치하는 거, VMPL과 일치하는 거 여기죠. 고용량 그대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들 아니 임금이 115에서 결정돼.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 설정한다? 효과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5번이 틀린 진술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노동시장은 숙련 노동자 시장과 비숙련 노동자 시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당연히 숙련 노동자 임금이 비숙련 노동자 임금보다는 더 높겠죠. 이때 두 시장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가 출제됐죠. 만약에 자, 인공지능 발전으로 숙련 노동자들 수요 감소했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 감소하면 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동 수요, 노동 공급 있으면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숙련 노동자 임금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임금 격차는 좀 해소되겠죠. 그래서 가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나번 기계공학으로 위험 단순 반복적인 일을 하는 비숙련 근로자들의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더욱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임금 격차는 더욱더 확대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정원학대로 법률과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숙련 노동자를 증가를 했다? 숙련 노동자를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야? 숙련 노동자의 노동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임금은 떨어지겠죠. 숙련 노동자 임금은. 그러니까 임금 격차는 더욱더 해소되겠죠. 더욱 해소될 것이고 정부 정책 변화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비숙련 근로자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했다. 그럼 비숙련 근로자 노동 공급이 증가해. 비숙련 근로자들의 임금은 더욱더 떨어지겠죠. 임금 격차는 더욱더 확대될 거니까 다만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될 겁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두 제와 X와 X제와 Y제를 생산한다. 각 제와의 생산함수는 딱 주어져 있는데 지금 생산 요소를 보게 되면 노동만 존재를 하고 있죠. 자본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X제와의 생산함수에 루트 L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은 체감하고요. YJ 생산함수도 마찬가지죠. 자본은 존재하지 않고요. 루트 LY이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레온티에프 효용함수예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는 자기 자신의 노동을 투입을 해서 X제, Y제를 생산하고 그 재화로 효용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주어진 조건을 보면 시간이 612시간일 때, 그러니까 주어진 노동 시간은 총 612시간입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먼저 생산함수 볼게요. 첫 번째 생산함수는 2분의 1 루트 LX고요. 그 다음에 YJ 생산함수는 루트 LY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 도출할 거예요. 뭘 도출할 거냐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함수를 도출할 텐데 그 논리를 좀 먼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좀 할게요. 뭐냐면 우리 생산자 균형 조건 있잖아요. 자, MRTS LK는 R 분의 W
요 생산자 균형 조건이잖아요. 요 생산자 균형 조건을 첫 번째 어디냐? 그 비용 함수에 대입하는 거야. 비용 함수. 자, 비용 함수에 대입하잖아요. 대입하게 되면 우리는 이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임금, 그다음에 이자, 그리고요 총 비용 함수로 주어져요. 총 비용 함수로. 그러니까 총 비용이 이제 포함되는 함수로 이제 주어지는데 요걸 우리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함수라고 그래요.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함수.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생산 요소의 그냥 수요 함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만약에 생산자 균형 조건을 비용 함수에 대입하지 않고요. 생산 함수에 대입하는 거야. 자, 생산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이제 노동에 대한 수요 함수는 자 뭐야? W, R 하고요. Q의 함수를 준다. Q.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야. 이게 바로 뭐야? 생산 요소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예요.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워낙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알지 못하면 문제 자체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 비용 함수 이론에도 적용되고 생산물 시장에도 적용되고 생산 요소 시장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다. 그러면 이 논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소비자 이론도 적용할 수 있겠죠. 소비자 이론에서 소비자 균형 조건이 MRS XY는 PY분의 PX죠. 그러면 생산자 이론에서 비용 함수에 대비되는 게 소비자 이론에서는 예산 제약식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를 예산 만약에 제약식 있잖아요. 제약식에 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는 X제 가격, 그리고 Y제 가격, 그리고 소득의 함수로 주어지죠. 이걸 무슨 수요 함수라고 하죠? 이 녀석을 보통 수요 함수라고 하잖아. 보통 수요 함수. 그러니까 소비자 이론에서 보통 수요 함수는 일반적으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함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녀석을 생산 함수에 대입했죠. 생산자 이론에서는 이거 어디에 대입할까? 효용 함수에 대입하겠죠. 효용 함수에 대입. 하게 되면 이제 X제에 대한 수요 함수는 X제와의 가격, Y제와의 가격, 그리고 뭐야? 효용 함수로 주어지죠. 그 효용이 동일한 주어져 있단 말이야. 효용 함수로 주어져 있어. 효용이 고정돼 있어. 그러면 동일한 효용에서 도출되는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보상 수요 함수가 되겠죠. 이게 바로 보상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생산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대한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도출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생산자 균형 조건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생산 함수 같은 경우는 자본이 있어요, 없어요? 자본이 없어. 노동만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이 생산자 균형 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없어. 노동만 존재하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노동만 있으니까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를 도출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XJY 투입된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 도출하게 되면 요거 이제 뭐냐면 양변을 제곱해서 4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자 X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는 어떻게 돼? 4X 제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걸 양변 제곱하게 되면 Y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의 조건부 요소 수요 함수는 LY는 Y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2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효용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효용 함수는 이제 이걸 통해서 소비자 균형 조건은 레온티에프 효용 함수는 무조건 이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가 뭐야? U는 2분의 1X는 Y죠. 이게 세 번째 식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총 가용 시간 주어져 있죠. 그래서 로빈스 크루소가 최대한 이용 가능한 시간, 그래서 X제 시간. 자, X제 투입된 노동 시간과 Y제 생산에 투입된 노동 시간 있잖아요. 요걸 더하면 총 612시간. 요게
네 번째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이 효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방법론 1 해갖고요. 이 소비자 균형 조건 있죠. 요 조건에다가 생산함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산함수를 요거 있죠. 요걸 소비자 균형 조건에 대입하는 거예요. 됐죠? 대입하게 되면 이제 얘가 2분의 1 하고 x에다가 이제 2분의 1 루트 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루트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1 루트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 y에다가는 루트 ly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식이 나온다고. 4분의 1 루트 lx는 루트 ly식이 나오겠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16lx는 ly식이 나오고요. 최종적으로 lx는 16ly식이 도출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이 하나 도출됐죠? 도출됐으면 나머지 식은 이제 뭐가 될까? 생산요소 부존식이죠. 여기다 당연히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x는 16ly 이 식과 생산요소 부존식 있죠. 요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lx에다 뭐 대입해서 쭉 해서 연립해서 풀어보시면 결국은 lx는 뭐가 나와? 576이 나오고요. ly는 36이 도출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로빈슨 크루소의 효용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생산함수에 다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함수 대입을 해.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lx가 576이니까 루트 576 이렇게 하시잖아요. 계산해 보면 x는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ly가 36이죠. 36인데 여기다가 ly 집어넣으면 생산함수에 집어넣으면 루트 36 y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x는 12가 나오고요. y는 6이 나오는 거야. 6이 나오면 요 녀석을 이제 효용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이제 효용은 6이 되죠. 6이 되는데 자 지금 두 번째 방법론을 저 강조드리고 싶어요. 뭐냐?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거야.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 있죠. 이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를 어디에? 생산요소 부존식 있잖아요. 요거요. 이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를 생산요소 부존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암기해 놓으세요. 다시 뭐라고요? 써드릴게요. 자,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를 어디에 대입한다? 생산요소 부존식 있죠. 부존식에 대입한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무엇이 도출돼? 무엇이? 그 유명한 생산 가능 곡선이 도출됩니다. 자, 이 논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국제경제학에서 그 국제무역이론, 비교이론에서 거기서 생산 가능 곡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생산 요소 부존식에다가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를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된다? 생산 가능 곡선이 도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가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생산량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여기다 부존식에 대입하게 되면 생산량의 함수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두제와의 생산량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생산 가능 곡선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해볼까요? 그러면 요 생산 요소 부존식 있잖아요. 요걸 두 개의 어떤 조건부 요소 수요함수 있잖아요. 얘를 생산 요소 부존식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4x제곱이 될 거고요. ly는 y제곱이 되겠죠. 그게 612가 나오는 거야.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 그래서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이걸 대입하니까 4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10이죠.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근데 생산 가능 곡선 봤더니 어떻게 돼요? 원의 방정식 아닙니까? 원의 방정식인데 원점은 0, 0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런 형태로 그림 그려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사분모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생산 가능 곡선식이 도출되죠. 일반적으로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잖아요. 즉 기회비용이 체증하죠. 한계 변환율이 체증하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계 변환율 계산해 보세요. 요걸 이제 미분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y분의 4y가 나와요. 그러면 x를 증가시키고 y를 줄이면 전체는 커지기 때문에 한계 변환율이 체증해서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 오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생산 가능 곡선식이 도출됐어. 생산 가능 곡선식이 요 식이 도출됐어. 그러면 남아있는 식은 아까 이 식과 이 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식은 3번 식이죠.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요거만 연립하는 거예요. 요 식을. 그렇죠. 그러면 요 2분의 1x 있죠. 요 2분의 1x를 갖다가 생산 가능 곡선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2분의 1x는 y 있잖아요. 요 식을.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4x제곱 더하기 4분의 1x제곱이 나오겠죠. 뭐냐면 여기다가 y 대신에 2분의 1x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4분의 1x제곱 나오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쭉 풀어보면 x는 결국은 12가 나온단 말이에요. x는 12가 나오고요. 그러면 x를 12를 대입하게 되면 y는 6이 나오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그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있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가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소비자 규정 조건이 도출돼요. 그러면 y는 2분의 1x, y는 2분의 1x. 원점에서 그건 직선이죠. 이걸 갖고 요걸 갖고 이 점을 기준으로 L자로 꺾이죠. 효용 곡선이. 효용 함수가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리고 레온티에프 효용 함수에 무차별 곡선이 딱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때 x제와의 소비량은 12, y제 소비량 6 해갖고요. 이 소비자의 효용은 6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번 문제는 이제 공공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근데 3명의 그 소비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함수를 봤더니 맥스죠, 맥스. 맥스하고 120-q 0이죠. 그럼 둘 중에 큰 값이 한계 편익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120-q가 마이너스가 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한계 편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계 편익이 마이너스 되는 구간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는 이걸 보시면 결국은 그 Q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Q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온다고. Q는 첫 번째 120-MBA가 되고요. 자, 소비자 B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B는 Q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Q는 50-2MBB가 되겠죠. 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C는 Q는 어떻게 될까? 20-2분의 1 MBC가 되죠. 자, 제가 왜 이걸 도출했었냐면 Q가 A 같은 경우는 Q를 120을 넘을 수 없고요. 최대 가능한 소비량이 소비자 B는 50을 넘을 수 없고요. 소비자 C는 20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갖고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림 그려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여기가 P, Q. 요 MB가 P잖아요. P. P니까. 자, 소비자 1을 한번 봐보세요. 소비자 1은 최대한 소비 가능한 소비량이 120을 넘을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MB는 120-Q죠. 그래서 여기도 120이겠죠. 최대 편익은 120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가 소비자 A의 수요 곡선이 되고요. 소비자 B는 최대한 소비량 가능이 50을 넘을 수 없어요. 50을 넘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최대 한계 편익은 25가 되죠. 25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항하고요. 자, 마지막 소비자 C 있죠. 소비자 C는 최대한 소비 가능한 소비량이 20개고 한계 편익은 최대 한계 편익은 4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40 요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공재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소비량에 직면해 있고
구입하고자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재 시장 수요선은 개별 수요선의 수직적 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야 돼요. 뭐냐? 요 20을 넘어서 0에서 20까지는 A, B, C 모든 사람이 다 소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A, B, C 모든 사람의 수요를 다 수직으로 합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20을 넘어서잖아요. 20을 넘어서면 소비자 C는 소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50을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누구야? 소비자 B가 소비하지 않아요. 그래서 20부터 50까지는 또 어떻게 돼? 50까지는 소비자 A하고 B의 소비만 존재를 하죠. 근데 만약에 50개를 넘어서잖아요. 넘어서게 되면 소비자 A의 수요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C는 73Q죠. Q기 때문에 이제 MC는 이제 어떻게 된다? MC는 7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 0에서 20 구간, 0에서 20 구간은 이제 소비자 A, B, C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각 소비자 수요 함수를 딱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이유는 A의 최대 소비량 120, B의 최대 소비량 50, C의 최대 소비량은 2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구간을 나눠 볼게요. 만약에 0에서 20까지 구간 모든 소비자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때는 자 A의 MB, B의 MB, C의 MB를 다 더해요. 다 더하면 자 120 마이너스 Q 더하기 25 마이너스 0.5Q 더하기 40 마이너스 Q 다 더하잖아요. 더하면 185 마이너스 3.5Q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걸 이 MC하고 이제 연립 한번 해보세요. 13. 그래서 185 빼기 3.5Q는 73 해갖고요. Q를 계산했더니 32가 나옵니다. 32가. 그 32는 어떻게 됩니까? 요 20의 범위는 벗어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논리냐면 요걸 수직으로 더했어. 더해갖고 쭉 계산을 했단 말이야. 더했는데 이때 그 한계 편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32가 나오죠. 32가. 이렇게 되면 얘가 32가 나온다고. 32가. 이렇게. 나왔죠? 나오는데 소비자 지금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장 수요고. 이렇게 돼. 그러면 소비자 이만큼의 공공재가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A는 마이너스 한계 편입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그래서 구간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만약에 20에서 50의 구간, 요 20에서 50의 구간, 얘는 이제 소비자 이제 C의 소비는 사라졌기 때문에 A하고 B의 소비만 존재하죠. 요걸 더하는 거야 이제. 더해보면 자 이제 더해보면 120 마이너스 Q 더하기 25 마이너스 0.Q죠. 이걸 더하면 안 돼요. 이렇게 더하면 수평으로 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해보면 145 마이너스 1.5Q가 나오고요. 자 그걸 요걸 갖고 자, MC 73 이퀄 한번 해보세요. 그럼 145 마이너스 1.Q는 73 하잖아요. Q는 48이 나오죠. 그럼 48이 나왔다. 그 얘기는 20과 50 사이에 존재하죠. 그 48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48이 되겠습니다.